안녕하세요. G무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앞에서 자바 시작하기 첫 번째 강좌에 이어서 가상머신과 JDK 그리고 자바의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특정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행이 되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기능이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자바 가상머신 JV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바는 자바 소스 코드, 이게 자바의 기본 문법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본 프로그램 코드가 되겠고요. 이 코드를 컴파일 하게 됩니다.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 C라는 것으로 컴파일 하게 되죠.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class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바이트 코드 파일이 바로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바이너리가 되겠죠. 클래스 파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클래스 파일들은 바로 자바의 JVM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이트 코드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특정 하드웨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기계어로 개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특정 기계,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코드, 바로 기계어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C 언어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하면 이러한 기계어로 만들어진 코드가 만들어지고 하드웨어에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바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는 바로 JVM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계어라기보다는 약간 어셈블리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바 코드가 있어요. for문이에요. 그래서 i가 2부터 일십, 백, 천, 1000보다 작은 동안 i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뭔가를 작업을 하는 for문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작성한 자바 코드는 컴파일을 거쳐 가지고 이와 같은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구조보다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바이트 코드가 되겠고요. 아까 코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틀린이라는 새로운 언어는 자바와 다른 새로운 문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하고 나면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바이트 코드가 동일하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 가상머신에서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제 JVM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JVM은 쉽게 얘기하면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가상의 기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바가 처음에 다양한 가전제품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고안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드로이드도 동일하죠. 뭐 삼성, LG, 소니,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계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자바의 가상머신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write once, run anywhere, 자바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틀린 이외에도요, 스케일러라든지 클로저라든지 그루비와 같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도 바로 JVM에서 실행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의 문법 구조는 틀리지만 모두 자바에서 자바와 동일한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고 또 JVM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바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JDK 얘기를 했었는데요. JDK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실은 개발 킷이에요. 자바 디벨로프먼트 킷이고요. 순수하게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즉 기본적인 JVM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JDK는 여기에 컴파일러와 디버거 등 부수적인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자바의 규모를 정해준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커다란 환경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유저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중에 일부만 필요하다 이거죠.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은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그 다음에 요 스탠다드 에디션을 포함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 또 이 중에서 일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마이크로 에디션. 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바의 API와 가상 머신을 최적화해서 구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자바 버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TV에서 실행이 되는 자바 혹은 스마트 카드에서 실행이 되는 자바 각각의 기본 운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바의 모든 규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규격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실행해 볼 수 있는 이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글래스피쉬라는 것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는 얘를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테스트나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 운영은 오라클이나 IBM이나 제이보스와 같은 회사들에서 나온 제품을 통해서 구동시켜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J2E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정체기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클립스 재단으로 자바 2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자바는 웹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백엔드, 백엔드. 그래서 서블릿, JSP,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한 웹 개발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 JSP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JSP 자체가 템플릿 엔진으로 해서 HTML과 자바를 결합한 형태로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의 쓰지 않고요. JSP 자체는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서블릿이나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템플릿 엔진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타임 리프라든가 또 프리 마커라든가 하는 다른 솔루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또 자바가 사용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PC용 구입 프로그램 개발엔 적합하지 않아요. 주로 서버 측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네, 인터넷 포탈, 인터넷 뱅킹, 쇼핑몰, 그 다음에 SNS 플랫폼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왜 자바가 쓰이느냐? 뭐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고 검증이 되었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라이센스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MS 윈도우 계열로 가게 되면 하드웨어 사양의 제약과 또 운영체제라든가 기타 라이센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MS 계열로 이런 서버 플랫폼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 하드웨어를 리눅스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리눅스나 대형의 유닉스 기종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웹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트랜잭션이라든지 고도의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즉 자바 2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요구하는 많은 스펙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널리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도 기본 언어이죠. 그렇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코틀린 쪽으로 이동이 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머신러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이썬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파이썬이 많이 쓰이죠. 자, 그렇지만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데이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장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곳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연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시 전처리, 우리가 데이터의 분석에 필요하도록 데이터를 규격화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정제된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로 이제 머신러닝 솔루션들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가 쓰인다? 파이썬이 쓰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물론 파이썬 자체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각종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이제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다른 건 사실 관심이 없어요. 데이터가 일단 있다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작업에서의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이 되면 이제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지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제공이 되려면 이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바가 또 사용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전처리하고 또 일반인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역들. 그래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이썬만 쓰인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기반 기술들의 자바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를 배우기 전에 자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자바의 기본 문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